안녕하십니까. TV메디컬 약손의 지동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결함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신체 부위 중 한 곳이 바로 치아라고 하지요. 닳아서 못 쓰게 되거나 소실된 치아를 본래 건강했던 치아로 되돌리고 싶은 소망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동물의 치아나 상아, 진주 같은 대체물을 이용해 치아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요. 뛰어난 결실을 본 건 최근 불과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티타늄 소재의 인공 치근을 심고 인공 치아를 올리는 임플란트가 개발되면서부터인데요. 본래 심다라는 뜻의 임플란트는 이제 현대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치과 용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20세기 치의학의 혁명이라 불리는 임플란트. 그런데 과연 별다른 노력 없이 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건강한 치아를 되찾는 방법, 오늘 TV메디컬 약손에서 알아봅니다.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치아. 치아는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기본적인 역할뿐 아니라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치과 치료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제3의 치아 임플란트.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하다는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 대신 인공 치아를 식립해 치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주는 치료 방법이다. 오늘 환자는 이제 하악 구치부에 이제 치주 질환 때문에 치아가 2개 상실되었는데 그쪽에 약간의 뼈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겁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치며 2010 지식재산 경영인 대상 수상, 제46회 발명의 날 국무총리 표창, IT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협회 회장 등 본분인 의사 직함 외에도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오늘의 주치. 다양한 치아 질환을 다루고 있는 전문 치과 병원. 이젠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로 산다란 말이 나올 만큼 임플란트는 제3의 치아로 불리며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라는 시술 자체의 안정성 때문이겠죠. 어떤 기존의 치과적인 기술보다도 이 임플란트 기술은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좋은 치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기 때문에. 상실된 치아 잇몸뼈에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매식체를 심는 치료 임플란트. 원재료를 수입, 가공하는 것에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임플란트의 전 공정을 구축하고 있는 이곳은 오늘의 주치의가 이끌고 있는 임플란트 전문 기업이다. 치과 의사인 그가 개발에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서양 사람들을 위한 임플란트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임플란트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이런 한국과 비슷한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위해서 이런 디자인이 좋겠다고 우리가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외국에다가.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우리를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이런 디자인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람에게 훨씬 좋을 텐데 해서 사실은 회사가 시작된 거죠. 근데 한국에서 성공하면 바로 글로벌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임플란트들이 세계 벌써 1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역사는 고작 10여 년. 그러나 지금은 임플란트뿐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을 해외로 역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의 임플란트 임상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주로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에 주목한 박 원장은 임플란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두 일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는 권위자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치아에도 임플란트는 가능합니다만은 임플란트가 실제로는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모든 치아마다 결손된 모든 치아마다 임플란트를 다 심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건축을 하듯이 거리에 맞게 기준에 맞게 임플란트가 식립되면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치아든 다 임플란트로 수복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자의 상당한 숙련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박광범 병원장의 진료실에는 한국의 앞선 임플란트 시술을 배우기 위한 참관 요청이 끊이질 않는다. 이란, 미국,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불고 있는 의료 한류 열풍인 셈이다.
우리가 수술하는 걸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분들이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는 이 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항상 감탄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내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에 개발된 그 수술의 테크닉들, 노하우들이 지금 뭐 어떤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논문을 쓴다든지 또 잡지에 발표를 해도 이 사람들이 사실 잘 믿질 않은데 와서 보고 역시 한국에서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로 좋구나 그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수술이 끝나기 무섭게 박 원장에게 모여드는 의료진들. 우리의 의료기술을 배워가기 위한 질문 공세가 이어지는데 2005년부터 시작된 연수는 점차 인원과 규모가 커지고 있다. So my name is Dr. David Peck from Boston, Massachusetts, USA, and I was very impressed with Dr. Park's technique of patient comfort, the graceness and the smoothness and how he placed the sutures, placed the implant, that the patient was always in comfort and well taken care of, and he had great communication with his rest of his team, and it was a team effort that ultimately led to a successful procedure for the patient. 누구나 인정하는 베테랑 의사지만 환자를 대할 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박광범 병원장. 그간 2만 건 이상의 임플란트 시술로 현장에서 실력을 쌓아온 그의 중심엔 여전히 환자가 있다. 네, 사람은 우리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분의 특성이 치아에 다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뭐 엑스레이만 보고 또는 입안에만 잠깐 봐서 똑같은 시술을 한다.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역시 한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 진단을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난 세월의 치과의 역사를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어떤 형식의 회복을 원할지 또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실지 그런 것을 우리가 치과지만 다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죠. 근데 그게 가장 사실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신효도 선물 1순위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 임플란트인데요. 네. 지난 어버이날에 이 임플란트를 선물해드린 자녀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네, 치아가 약해진 부모님들께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되찾아드리는 실속형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사실 이 실속형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살짝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플란트를 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뭐 가격 따져보고 안정성 따져보고 효과를 따져보다 보면은 망설여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고민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과 진료부터 연구 개발까지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치의학 박사 박광범 원장님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참 편안하고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원장님 프로필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별명이 뭔가요? 뵈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별명이 예, 만화 주인공이세요.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이 직원들이 만들어준 네. 별명인데요. 예. 네, 파파스머프라고 그래요. 파파스머프. 너무 잘 어울리시죠? 알고 예. 계시죠? 파파스머프. 예, 인상 좋은 네. 할아버지 캐릭터인데 네. 예,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별명들을 갖고 계신가요? 뭐 글쎄요. 저희 병원의 원장님 말씀이신가요? 다른 분들은 별 관심이 없으시죠? 원장님 별명이 마음에 드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예. 한때는 스누피라고도 했어요. 스누피. 스누피도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스누피는 좀 어린 이미지가 있다면 네, 이제 이제는 파파스머프는 좀 이제 파파스머프가 연륜이 되는 있으시니까. 본인이 직접 그런 말씀 하시니까 조금 힘드실 텐데 예, 네.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진료하실 때도 예. 이렇게 늘 웃으면서 하시면 환자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예. 오늘 그 임플란트 개발에 직접 참여하셔서 이제 연구하는 의사로 네. 거듭나셨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 둘씩 거두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직접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시작한 것이 한 1990년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임플란트가 아주 보편화되지 못해 있었고 또 대부분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그 학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외국의 임플란트하고 한국의 임플란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좀 잘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통로를 통해서 외국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무시를 당했었죠. 그래서 우리 떠있는 치과의사들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합해서 같이 이제 우리한테 맞는 한국 사람한테 가장 좋은 임플란트를 만들어보자라고 뜻을 모아서 한 12년 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의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한 40개국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에서 만든 임플란트를 이제 수출까지 그렇습니다. 하시는 건가요? 네. 오, 대단한 결과를 갖고셨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임플란트를 하실 때 가장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국산이 좋은가요? 또 수입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답을 해주실까요? 예. 매일 받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오셔서 물론 자기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제일 좋은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렇죠. 또 외산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아직도 미제나 뭐 스위스제나 독일제이 좋다는 거 가전제품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예. 근데 제가 드는 예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제가 흔히 드는 예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또 컴퓨터 또 핸드폰 이 사실 이 임플란트를 만드는 테크닉이나 이런 전자 제품을 만드는 테크닉 다 IT 테크놀로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된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시면 예. 이 수준이 어디다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도 국산이나 뭐 수입산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임플란트의 주 재료가 되는 타이타늄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재료는 대개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죠. 아하. 우리나라에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 미국에서 재료를 수입하고 기계는 독일제 아니면 일제를 사용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 이 엔지니어들 아주 뛰어난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정밀도에 있어서도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그 앞서 그 임플란트가 효도 선물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시술을 받나요? 처음에 임플란트가 개발되었을 때가 1950년대입니다. 그래서 닥터 브레너막이라는 분이 이것을 처음 발견하시고 개발시켜 오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틀니를 하고 난 후에 틀니조차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마지막 옵션으로서 이것을 이제 권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점점점 테크닉이 발전하면서 옛날처럼 뭐 옆에 있는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한 개의 임플란트도 충분히 성공적이다. 네.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손상에 의해서 이가 부러진 경우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또 뭐 중치라든지 뭐 어떤 경우에서는 간에 치아가 결손되었을 때 최고의 옵션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후의 선택 수단에서 최고의 선택 수단으로서 그렇게 바뀌게 됐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치아가 빠지면 이제 당연히 임플란트를 심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편화됐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럴까요? 네, 이것도 역시 임플란트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또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임플란트가 아주 질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좋은 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만은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 누가 해도 비슷한 결과를 이제 얻어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예. 누구나 하게 됐고 쉽게 할 수 있게 됐고 근데 그래서 그 결과로 가격이 이제 많이 경쟁이 떨어지게 됐죠. 점점 가격이 내려가게 됐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시 어떤 것에든 장인이 있기 마련이고요. 예. 그런 장인이 보는 시각과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 보는 시각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비교에 따라서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임플란트 비용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용도 사실 걱정이 되고요.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하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프다, 네. 오래 걸린다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남자도 사실 임플란트 하면 많이 겁을 내시죠. 이렇게 임플란트 막연히 겁을 내시는데요. 많이 치료 과정이 힘든가요?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네. 사실 남자분들이 더 겁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좀 특히 여자분들 용감하시고 또 뭐 아기도 출산하시고 해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그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환자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시술 과정도 짧아졌고 시술에 필요한 그 수술의 횟수라든지 종류도 많이 간단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의 질이 좋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수술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임플란트 임플란트 자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간도 지금은 어려운 경우도 옛날 같으면 2년이 걸리던 것이 1년이 되고 1년 걸리던 것이 6개월이 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임플란트 시술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남자 환자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무래도 흡연, 음주도 그렇죠. 더 많고 맞습니다. 또 사고율도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시술을 많이 받는다고요? 한편으로는 남자분들이 일하시느라고 시간을 못 찾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6대 4. 임플란트를 또 받고 싶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시술을 받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전신 질환이 물론 임플란트 시술의 방해 요소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고 또 환자분들이 잘 협조해 주신다면 지금은 우리가 금기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질 만큼 기술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시술이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거기에 알맞는 전 처치가 따라가야 될 것이고 또 시술 후에도 관리법이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지켜나간다면 뭐 차이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개인의 그렇군요.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3의 치아 임플란트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시술해야 하는지 박광범 병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기존의 치과적인 기술보다도 이 임플란트 기술은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I was very impressed with Dr. Park's technique. 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임플란트는 굉장히 좋은 치료이고 또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가 씹고 뜯고 즐기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좋은 시술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항상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어떤 면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임플란트가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하느냐 하는 임플란트 그 자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임플란트라도 굉장히 좋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것이 평면에서 그림 그리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입안에서 3차원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지는 크라운,
결국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잘 씹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 위치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래의 크라운, 앞으로 임플란트 위에 만들어지게 될 크라운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잇몸 하방에 한 2mm에서 3mm 아래쪽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야 됩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원심, 앞의 치아 또는 뒤의 치아와의 거리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플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씹을 수 있는 그런 이 치아를 크라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역시 자연 치아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비슷한 그런 형태의 크라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치아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소구치, 작은 어금니를 위해서 식립된 것이고 뒤쪽의 임플란트는 대구치, 그러니까 큰 어금니를 위해서 식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이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식립 각도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구치라면 약 11mm의 폭을 가지고 있고 소구치라면 약 7mm 또는 7.5mm 정도의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의 이 거리에 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0.0 몇 미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려고 모든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지키냐에 따라서 그 뒤에 결과가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향후 임플란트 보철물의 지연의 이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미리 수술을 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나는 여기다가 잇몸 라인을 만들어 주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야 올바른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측하느냐 예측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술 결과가 좋으냐 또는 나쁘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참 레벨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임플란트 하는 치과의사들의 퀄리티, 레벨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위에서 봤을 때 안쪽, 바깥쪽으로 어떤 위치에 식립되느냐, 이것은 사실 좀 많은 경우에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치아를 상실을 한 후에 뼈를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바깥쪽에 이 뼈 부분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치아를 상실한 후에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 뼈가 한 3분의 1 정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의 중심에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대개 임플란트 위치가 안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우리가 크라운을 만들게 되면 그 위치 또한 안쪽으로 치우쳐서 다 해놓고 나서도 좀 덜 씹힌다, 안 씹힌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런 것을 하면서 이 바깥쪽에 잇몸이 없어진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임플란트는 앞으로 심겨질 임플란트에 앞으로 만들어질 크라운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역시 앞에서 옆에서 봤을 때 모습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았을 때도 이런 수치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두 개의 구치부, 두 개의 큰 대구치를 회복시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거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1대구치는 11mm, 제2대구치는 제1대구치보다 조금 작게 10.5mm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갔을 때는 나중에 이와 같이 정말 자연치아와 어울리는 자연치아를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그런 크라운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조골이 부족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계속 어느 정도 잇몸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미리 뼈 이식을 해두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뼈의 뼈 이식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자기 뼈, 자가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부터 뭐 동종골, 다른 사람의 뼈도 쓰이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소뼈라든지 이런 동물의 뼈를 쓰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이렇게 합성골이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뼈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치과의사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자가골이 가장 좋긴 하지만 언제나 내 몸에서 뼈를 채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은 뭐 아주 신생골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건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이제 뼈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곳에 뼈를 이렇게 쌓아주고 또 이게 뼈만 붙인다고 해서 이게 뼈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엄마의 자궁처럼 잘 감싸서 뼈들이 충분히 성숙될 수 있도록 기다리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차폐막입니다. 이것을 넣어주고 이제 봉합을 해두죠. 근데 이것 역시 우리가 뼈를 이식한다는 것은 완성된 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뼈는 결국 내 몸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기가 자라서 엄마 뱃속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지금처럼 아주 심한 골결손부가 아니라면 대개 한 3, 4개월이면 뼈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잇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제대로 된 위치에 식립을 했고 또 부족한 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잇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건강한 잇몸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부착지연이라고 하는 단단한 잇몸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볼살과 다른 이런 단단한 잇몸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다가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많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음식을 씹는다든지 그 기능 중에 자꾸 움직임에 의해서 잇몸이 제껴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끼게 되고 또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에 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베드라고 하죠. 이렇게 수용부를 만들고 입천장에서부터 되게 이렇게 잇몸을 이식해 옵니다. 그래서 되게 입천장에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죠. 입천장의 잇몸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잇몸을 이런 정도로 이식해 처음에는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손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를 이식해서 이렇게 처음에 비교하실 때보다 첫 상태보다 이렇게 증가된 잇몸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장기간에 있어서 단기간에서는 별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양치를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볼살이 가까이 있으면 양치를 하시면서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치를 잘 하기 싫어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양치가 잘 안 되면 또 세균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조직이 성숙이 되면 대개 보통 잇몸 이식을 하고 나서 보통 한 2달 정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2차 수술이라고 해서 위에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 위안 통로를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보철물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뭐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임시 보철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만듭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보철물을 생략하고 최종 보철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철물을 제작하는 부분은 물론 치과의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기공사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되시죠. 근데 어떤 기공사 분들이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또 퀄리티에 따라서 이 마지막 작품이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치아의 모습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위마다 또 치아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가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이것이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또 잇몸 속에 있는 모습은 또 다르죠. 그래서 잇몸 속에서 보시는 이 아래쪽에서 치아를 하나씩 한 단계 잘라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동그랗게 보이지만 뒤에는 사각형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부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겠죠. 우리 기공사 분들은 이런 것을 재현시킬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교육을 받으시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그 위에서 세라믹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골드 크라운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한정된 특별한 케이스이고요. 대부분은 이 원래 인접치아의 형태를 아주 닮은 아주 거의 똑같은 형태의 세라믹 크라운을 만드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크라운이 치과로 옮겨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환자분들의 입속에 전달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로서 마무리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충치가 많이 생긴 케이스가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정말 원래 갖고 계셨던 이보다 훨씬 더 예쁘고 건강한 치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임플란트 하나 심고 그것을 그 위에다가 크라운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임플란트라고 하면 거의 반평생 정도의 사용 기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치과 치료라는 것은 대개 5년 또는 1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시술은 평생을 목표로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에 식립이 돼야 되고 충분히 뼈를 만들어야 되고 게다가 좋은 예쁜 잇몸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위에 아주 좋은 보철물이 완성. 이게 네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한두 개의 치아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케이스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한 8개월, 7개월 이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다 회복될 수가 있죠. 그래서 치아가 없이 아주 불편한 틀니를 쓰시다가 이런 상태로 회복되는데 요즘은 1년 이내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임플란트가 좋아졌다는 것을 거꾸로 설명드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기본적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 분들하고 설명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분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뇨가 있다든지 또는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특별한 조심 그리고 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디오를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잘못된 시술 정리에 대해서 몇 케이스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을 긁어대는 날카로운 기계 소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그곳 치과에서 2명의 임플란트 환자를 만났다. 제3의 치아로 행복을 되찾은 그들은 박광범 병원장의 진료 중인 환자들. 네, 어서 오세요. 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고민되고 불편해진다는 치아. 73세 이석분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왜 항상 내가 좀 덜 늙을 때 나이가 덜 들 때 좀 한이 안 낫겠나 이래 싶어가 치과를 왔더니 이 몸이 좀 이렇게 낮아져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이와 임플란트 또는 나이와 다른 치과 치료의 그 개념은 지금은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몸이 좀 쇠약해 있으시니까 그렇지 그것만 우리가 조심한다면 그리고 충분히 고려한다면 노화에 따른 임플란트의 치료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60세가 넘어가면 치아와 잇몸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 4년 전 고민 끝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던 이석분 할머니는 성공적인 시술과 시술 후 사후 관리를 잘해온 덕에 20대 못지않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는 내가 너무 이래 생각했는 거하고 같이 맞아서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쁘다 하는 게 그게 제일 만족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로 건강한 삶을 되찾은 또 다른 환자. 6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76세의 이숙 할머니다. 이빨로 당뇨가 이빨이 왕창 다 빠져버렸어요. 53살에 이빨이 아래 위로 다 빠져버렸어요. 첫째 음식을 못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 심게 됐어요. 네, 이분은 당뇨병 때문에 한 20년 동안 치주질환과 그리고 이어서 발치와 그리고 틀니라고 하죠. 그 틀니를 써오셨던 분이에요. 사실 수술이 쉽진 않지만 이것을 가장 최소한의 침습법으로
손상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술을 했었죠. 성인병 중 가장 흔하다는 당뇨.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잇몸뼈의 파괴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3배 정도 빠르다. 때문에 당뇨 환자는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 왜 수술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말초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말초 조직은 혈액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뇨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거죠. 게다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치아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 뒤에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다 보통 정상적인 분들보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협조가 잘 돼가지고 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난 케이스였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옛날에 내 이빨 있을 때 그보다 더 야무도 씹고 지금 먹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나는 몰랐어. 이 이빨을 씹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잖아. 누구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저는 권하고 싶어요. 하여튼 너무 좋으니까. 자, 앞에서 VCR을 통해서 두 분의 환자 정리를 보셨습니다. 한 분은 상당히 연세가 높으셔서 임플란트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당뇨 때문에 임플란트를 굉장히 망설이셨던 분입니다. 실제로 고령인 경우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제 경우에 가장 고령의 환자분, 제가 치료하신 분 중에서 가장 고령인 분은 92세에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92세 틀니를 도저히 쓰실 수 없어서 제가 임플란트를 4개 해드렸는데 그분이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4년 동안에 그분이 오실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시고 음식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러셨는지 아마 안 보신 분은 아마 생각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90이 넘으셔도 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만 실제로 이 악골은 우리 다른 척추라든지 골반하고 달라서 평생 동안 기능을 하고 있죠. 항상 하루에 5번 이상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에 대해서 그렇게 골다공증이라든지 다른 영향에 의해서 별로 다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은 별로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치료해 드리고 있는 분들의 한 평균이 70대 후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60은 이제 젊은 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뇨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인데, 저희들이 이 임플란트를 공부할 때만 해도, 저희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때만 해도,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컴퓨터가 발달하고 또 진단 기술이 발달한 경우에서는 어디에 뼈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과 어디 위치가 좋은가를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뼈이식, 너무 많은 연조직의 이식은 좋지 않지만 그냥 한두 개 또는 서너 개 정도의 임플란트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질환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의 수치가 안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안분쟁 하시는 분이 있죠. 아침에는 수치가 400, 500까지 갔다가 저녁에는 100, 200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높더라도 안정되어 있는 수치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잘못된 시술 정리를 보시고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얼마나 고생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문 정례이긴 하지만 너무 싼 그리고 장기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치과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보고 참 치과의사인 저로서도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참 죄송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분은 굉장히 한눈에도 보실 수 있겠죠. 그 위치,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위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위치 관계가 첫 번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립하는 테크닉 또한 역시 잘못됐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치아의 이 임플란트의 포지션, 위치가 원래 자연 치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회복되는 데는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실수와 또 굉장히 어려운 수습을 통해 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보시다시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저작 기능은 회복이 되어서 환자분들이 식사하시고 이런 것은 그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뼈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을 전부 다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미 하악에 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료했습니다만 주변에 보시다시피 뼈를 상당히 많이 상실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반의 뼈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이게 2006년도의 일이었습니다만은 환자분들이 뭐 그렇게 아직도 견딜 만하다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앞쪽에 있는 임플란트가 빠져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오시게 된 거죠. 그렇지만 옆에 있는 임플란트들이 역시 다 나빠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임플란트를 두고 앞쪽에만 시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임플란트를 전부 다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에다가 다시 처음부터 뼈를 만들어 올리는 그런 술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시 임플란트가 많이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비해서는 뼈를 많이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긴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절대적인 높이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뼈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임플란트로서 다시 회복을 시킨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위쪽의 크라운이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 케이스와 비슷하게 원래 치아의 위치가 여기였고 이 부분이 잇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바깥으로 길게 노출되어서 물론 가볍게 웃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적게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좋지가 않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현재로서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분은 뭐 아주 간단한 케이스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쪽에 있는 하신 선생님께서 조금 한두 가지 간과하시지 않나. 이게 되게 위치 관계라든지 뼈이식이라든지 또 잇몸의 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어느 한쪽만 빠져도 결국은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물론 임플란트가 빠져버렸습니다. 빠졌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잇몸의 상태라든지 보면 이것이 올바르게 건설되지 못했다, 올바르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상악동이라고 그랬죠. 위쪽에 여기 있는 이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뼈이식을 하는 시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편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빠지고 뼈이식이 잘못되고 빠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CT에서 뼈가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잇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야말로 완전히 동굴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것은 처음에 할 때보다도 시간도 2~3배, 노력도 2~3배, 비용도 2~3배, 고통도 2~3배, 다 그만큼씩 힘들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분도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참 좋지 않죠. 작은 실수입니다. 그런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뼈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서 이 경우에도 뼈를 다시 다 회복을 시키고 또 만들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게 잇몸의 상태가 그다지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위치, 임플란트 위치가 역시 좋지 않죠. 뼈가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저희들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말 놀랄 만큼 잘했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술의 테크닉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놀랄 만큼 발전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다시 그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경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 때부터 제대로 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거나 또 너무 싸게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잔의 커피, 한 불의 옷을 선택할 때도
그런 것은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옷이나 커피는 안 하면 됩니다. 다시 안 가면 되지만 이것은 내 몸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쓰셔야 될 치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때 이빨을 치료를 안 하는 뺀 게 있었는데 그걸 요 최근에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 관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해야 잘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하시면 그 차이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임플란트는 중치가 생기지 않겠죠. 이것이 금속이기 때문에 썩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입안에서 내 이빨에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큰 질환이라면 하나는 중치이고요, 하나는 풍치입니다. 그래서 잇몸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는 중치는 안 생기니까 잇몸만 관리를 잘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양치하실 때 양치의 주된 그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잇몸 쪽에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치할 때 보면 이를 닦지 잇몸은 잘 닦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잇몸을 닦으셔야 됩니다. 치아 잇몸 주변을 닦으시면 이것이 건강하면 임플란트는 훨씬 오래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관리법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자연치아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치아하고 같지만 내가 생각을 임플란트 주변을 어떻게 청소하냐, 어떻게 관리하냐는 건 잇몸 쪽에 있다고 보시면 훨씬 더 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양치질은 뭐 3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하시는데 임플란트 시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더 꼼꼼하게 아마도 그렇게 좀 청소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임플란트를 하면 씹는 느낌이 둔해진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치과에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질문이시고요. 아마 보통 환자분들 중에서 한 5% 정도 그렇게 느끼십니다. 예, 치아와 임플란트의 구조의 차이점 때문인데요. 치아와 뼈 사이에는 아시다시피 치아는 뼈 속에 심겨져 있죠. 근데 치아와 뼈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이 감각 수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씹으면 세게 씹으면 아프고 단단하게 씹으면 좀 못 미치는 그런 하여튼 차이 압력을 느끼는 수용기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게 없죠. 완전 뼈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씹는 맛이 좀 약합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 5%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좀 익숙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익숙해지면 이제 내 뼈가 그것을 대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팔이 불편하면 다리 불편한 분들이 다른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서 그것을 보상해 주게 되죠. 그것처럼 잇몸 그 수용기가 없지만 처음에는 좀 그런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뼈가 그 느낌을 다시 대신해 주게 돼서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내이하고 임플란트의 차이점이 또 한 가지 차이점에 있어서는 임플란트는 다르게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금방은 아닙니다만은 뭐 5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높이가 약간 차이가 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놨지만 그것은 뭐 선생님이 잘못 맞췄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뼈가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옛날 내이 같으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다시 맞추려고 내 치아와 뼈가 저절로 적응을 해 나가지만 임플란트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임플란트는 멀쩡하더라도 그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잘 안 씹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윗부분만 새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임플란트 하고 나니까 조금 불편해, 잘 안 씹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민감하셔야지 그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치과적인 기술보다도 이 임플란트 기술은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I was very impressed with Dr. Park's technique.
근데 임플란트라 하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그 수명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임플란트 실패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된 원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관리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치질을 잘 하시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뭐 이것이 50% 이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나쁜 습관이겠죠. 그다음 흡연이 제일 주된 원인이 될 겁니다. 남자분들, 요즘 여자분들도 담배 많이 하세요. 흡연은 여러분 여러 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순간에 혈액 순환이 금방 멈춰버립니다. 한 5분 동안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우리 이 바깥에 입안에 있는 조직은 가장 말초 조직이잖아요. 예. 담배를 태시면 제일 바깥쪽에 말초 조직에 혈액이 공급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한 5분 동안에 이 몸은 죽어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이 오랫동안 살아남고 자꾸 가라앉고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두 번째 있죠. 물론 당뇨병이나 뭐 그런 질환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흡연은 절대로 임플란트 후에는 특히나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양치질 아주 신경 쓰셔서 하신다면 그 두 가지 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식습관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평소 드시는 대로 네. 늘 딱딱한 음식 이런 거를 많이 그것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형 임플란트라는 것이요. 예. 오징어도 먹을 수 있게 만들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드시죠. 그렇죠. 네,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한국의 임플란트들은 그런 것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그래도 뭐 너무 딱딱한 음식은 또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병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더더욱 느낀 것이 임플란트 시술 시 병원을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가격만 싼 곳을 찾아 움직이는 것도 또 그럴 것 같고요. 병원 선택 시 어떤 조언이나 따져봐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아시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누구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에,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조금 싼 것을 써야 될 것이고, 조금 싼 것이 아니죠. 훨씬 싼 것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좀 더 편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쉬운 방법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좋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를 만들 때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죠. 모르면 돈 많이 주라고. 그것이 물론 좀 과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판단하는 적어도 우리가 지내는 이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이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병원장님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전에 아침에 또 일안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참 바쁘게 활동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TV 메디컬 약속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겸해서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공부할 때 90년대만 해도 저희들이 매년 한두 번씩 외국에 나와서 연수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만 해도 연간 한 100명 정도 외국에서 옵니다. 꼭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오는 뿐만 아니라 이란이나 심지어 미국과 이태리, 유럽에서도 그룹으로 이렇게 3일간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이분들이 그냥 저희들이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비용을 내고 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3,000불씩 4,000불씩 3일 동안 교육비를 낸 것 거꾸로 이분들이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와서 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은 다 우리 한국의 치과의사들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면 한국의 임플란트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핸드폰이 그리고 TV가 그러듯이 임플란트가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지 안 찾으셔도 충분히 믿으실 수 있고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의 임플란트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우리 PD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입니다. 잃기 전에 유지하시고 관리 잘하시고 하시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내 건강을 신경만 쓰신다면 더 좋은 임플란트 치료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바쁘신 분인데 방송 나가고 더 바빠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약손 시청자라고 말씀하시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임플란트 시술과 관리에 관해서 자세한 강의와 좋은 정보 전해주신 박광범 병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한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로부터 치아 건강은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먹는 것도 씹는 것도 어려워지면 복이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이제 복도 새로 씹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시술할 때도 꽤 긴 시간과 수고가 드는 임플란트.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든 인공 치아든 오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치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